대한민국 문화산업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진행되는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이에요. 주인공은 KBS, MBC, SBS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명확해요. 2025년 방영된 지상파 드라마 중 평균 시청률 10%를 넘긴 작품은 단 3편에 불과했어요. 최고 기록이 15.4%였는데 10년 전이라면 이 정도는 실패작으로 분류되었을 수준이죠.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KBS의 연간 적자 규모는 920억 원에 달했고 SBS도 27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지상파 방송이 차지하던 위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게요. 먼저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시청률 붕괴는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지상파에서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장르를 불문하고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작품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예능도, 교양도,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KBS 수목 드라마 키거 골은 시청률 0.3%를 기록했어요. 1000명 중 3명만 시청했다는 의미예요. 국내 미니 시리즈 역대 최저 기록으로 남았죠. 업계에서는 이를 애국가 시청률이라 부르는데 방송 시작 전 국가가 나올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KBS 우리말 겨루기와 1박 2일 불후의 몽곡 정도만 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2% 이하예요. 22년간 일요일 밤을 책임지던 개그 콘서트는 2020년 종영했고 2024년 부활했지만 시청률은 2.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개그 콘서트 클립을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컨텐츠 자체는 여전히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텔레비전이라는 플랫폼이 외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웃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 위기는 여러 경로로 발생했어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KBS가 받았는데 2024년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거쳤거든요. 그런데 별도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자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급증했어요. KBS의 고정 수입원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민영 방송도 고통받고 있어요. 광고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시청률 하락이 곧바로 수익 악화로 직결이 되거든요. 광고 시장 전체를 보면 변화가 극명해요. 10여 년 전 지상파 광고 수입은 2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8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어요. 75%가 증발한 셈이죠. 광고주들이 이탈한 이유는 명확해요.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타겟팅 기능 때문이에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는 20대 여성에게는 화장품 광고를, 30대 남성에게는 자동차 광고를 각각 따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상파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디지털 광고는 효과 측정이 정확해요. 몇 명이 시청했는지, 몇 명이 클릭했는지 모두 데이터로 확인돼요. 제작비 악순환도 시작되었어요. 자금이 부족하니 우수한 작가와 배우를 섭외하기 어렵고 컨텐츠 품질이 떨어지니 시청자가 더 이탈하는 거예요. 시청자가 줄어드니 광고비가 감소하고 광고비가 줄어드니 제작비가 다시 축소되죠. 끝없는 하향 곡선입니다. 2025년 KBS가 제작한 토요일 드라마 2편은 1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은수 좋은 날로 92억 원, 미스터 플랭킷으로 19억 원이에요. MBC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했지만 그마저도 본방송 광고가 아니라 드라마를 해외에 판매한 덕분이었어요. 채널의 가치가 아닌 컨텐츠의 가치로 버틴 겁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송국은 뭘 했을까요? 대응은 뒤늦었고 미흡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이미 시장은 굳어진 뒤였어요. 한 방송국 임원의 고백이 모든 것을 설명하죠. 유튜브가 성장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넷플릭스가 진입할 때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만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가 쉬워져요. 지상파의 황금기는 경쟁자 부재에서 비롯되었거든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창구는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스마트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방송국에게 얼마나 유리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외부 진입자가 없으니 새 방송사끼리만 적절히 경쟁하면 충분했던 거죠. 한 원로 방송인의 표현처럼 편안한 싸움이었어요. 광고주도 선택지가 없었어요. 대중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지상파 외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프로그램 광고는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했고 자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광고를 못 내보내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연예인들에게 지상파는 성공의 유일한 관문이었죠. 드라마 출연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예능 고정 출연만 따내도 스타가 되었습니다. 황금 시간대의 위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자동으로 보장되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고 할 일은 텔레비전 시청뿐이었으니까요. 뉴스의 권위도 방송국이 독점했죠. 뉴스에서 그러던데 라는 말 한마디가 논쟁을 종결시켰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방송국 입사는 청년들의 꿈이었어요. 공채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고 합격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되었죠. 연봉도 높았고 사회적 지위도 특별했어요. 왕국은 그렇게 건설되었던 거예요. 경쟁자 없는 시장, 줄 서는 광고주들, 간절한 연예인들, 충성스러운 시청자들. 이 네 기둥 위에 황금기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둥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다는 점이에요. 세상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방송국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무엇을 보겠냐는 거였어요.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틈틈이 몇 분짜리 클립을 소비했죠. 점차 시청 시간이 길어졌고 유튜브가 그 변화의 중심이었어요. 초창기 유튜브는 아마추어들의 놀이터로 인식되었거든요. 방송국은 경쟁 상대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의 강점은 선택권이었어요.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었죠. 정해진 편성표에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콘텐츠 종류도 무한했어요. 게임, 먹방, 뷰티, 여행, 음악, 교육까지 없는 장르가 없었고 아무리 소수의 취향이라도 그것을 다루는 채널이 존재했죠.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는 완전히 다른 습관을 가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을 때 보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한 대학생의 증언이 이를 압축하죠. 텔레비전은 집에 있긴 한데 거의 켜지 않아요. 틀어도 넷플릭스나 유튜브지 지상파는 안 봅니다. 2024년 기준 20대 중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반면 유튜브에 쏟는 시간은 하루 평균 52분으로 텔레비전의 3배를 상회하죠. 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어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입한 거예요. 방송국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외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였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투입한 제작비는 지상파의 상상을 추월했어요. 지상파에서 160억 원이면 대작이었는데 넷플릭스는 320억, 420억 원을 투자했죠. 우수한 작가와 감독, 배우들이 넷플릭스로 몰렸어요. 창작의 자유도 보장했거든요.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문제는 이 작품이 지상파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배우, 한국 감독, 한국 스태프가 제작했지만 수익과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연예인들의 활동 방식도 변했어요. 과거에는 방송 출연이 홍보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인기 유튜버 채널 출연이 더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출연료를 받기는커녕 돈을 지불하고 출연하는 사례도 나타났어요. 인기 채널 한 번 출연에 1,200만 원, 2,300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죠. 경쟁자들은 사방에서 진입했어요. 종편인 JTBC는 뉴스룸을 통해 젊은 시청자를 확보했고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화제작을 배출했어요. 케이블 TV에는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눈물의 여왕 같은 메가히트작을 제작하며 지상파보다 화제성 높은 채널이 되었죠. 2025년 SBS는 오랜 기간 유지해온 2049 시청률 1위 자리를 MBC에 내주었어요. 2049 시청률이란 20세부터 49세 사이 시청자 비율로 광고주들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예요. 구매력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이죠. 2024년 말부터 현재까지 SBS는 단 한 번도 1위를 탈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광고비 추락만이 위기는 아니에요. 더 깊은 균열은 신뢰의 붕괴죠. 지난 수년간 공영방송에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유발했어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앵커가 교체되고 논조가 180도 전환되었거든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내용을 단독이라며 보도하고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져도 정정 보도는 자막 한 줄로 끝이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터뷰만 선별해서 방송하고 불리한 내용은 편집으로 제거하는 악마의 편집이 뉴스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했죠. 시청자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방송국은 여전히 과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언론학 교수의 지적이 핵심을 찌르죠. 방송국이 여론을 주도하던 시대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방송국은 진실을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끄고 유튜브 시사 채널을 시청하는 것은 방송국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가혹해요. 거짓을 전파하는 방송국은 사라져야 한다. 편파적 방송으로 스스로 망하고 있다. 폐쇄적 카르텔 구조가 혐오스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거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수년간 누적된 불신이 폭발한 거죠. KBS는 2025년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했어요.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제작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2026년 예산은 초긴축 균형 예산으로 편성되었죠. 내부에서는 존폐 위기라는 말까지 나와요. SBS도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죠.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연봉을 삭감해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한 PD는 후배들에게 방송국 입사를 권유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의 인재들이 플랫폼 밖으로 이탈하고 있어요. 나영석 PD처럼 지상파 출신 스타 제작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방송국 못지않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해요.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완전한 소멸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위기는 명확하지만 몇 가지 돌파구도 존재하지요. 방송국만의 강점이 남아있거든요. 첫째는 뉴스예요. 대형 사건 발생 시 사람들은 검증된 뉴스를 찾아요. 2025년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MBC는 시청률 12.3%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둘째는 스포츠 중계죠. 월드컵, 올림픽 같은 대형 경기는 여전히 지상파가 강세예요. 셋째는 중장년 시청자예요. 50대 이상은 아직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거든요. 일일 드라마와 주말 드라마가 여전히 시청률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역할의 재정이에요. 모든 장르에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만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뉴스의 신뢰성, 대형 이벤트 중계, 중장년 타겟 콘텐츠가 그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 능력을 활용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MBC가 보여진 것처럼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여러 플랫폼에 판매하는 모델이에요. 영국 BBC의 사례가 참고할 만해요. BBC도 스트리밍 시대에 시청률 하락을 겪었지만 신뢰도 높은 뉴스와 품격 있는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방어했거든요. 일본 방송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착수했어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고 넷플릭스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기도 했죠. 한국 지상파는 변화에 느리게 대응했어요.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다만 현실을 직시하여 지금의 10대와 20대가 50대가 되어도 지상파는 시청하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했기 때문이에요.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50대, 60대도 점차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파의 황금기는 종료되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함께 웃고 울던 시절, 시청률 30%를 기록하던 시절, 광고주들이 줄을 서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방송국만의 잘못일까요? 세상이 변화한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고 기술이 발전했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어요.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은행이 핀테크에 밀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상파의 몰락은 교훈을 주죠.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어떤 거인도 쓰러질 수 있어요. 한국 사회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상파가 무너지면 검증된 뉴스의 기반도 약화되거든요.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오히려 증대되고 있어요. 동시에 콘텐츠 산업 전체로 보면 기회이기도 해요. 지상파의 독점이 깨지면서 더 다양한 제작사와 플랫폼이 경쟁하게 되었죠. 남은 질문은 명확해요. 지상파가 어떤 모습으로 생존할 것인가예요. 채널만 돌리면 온 세상이 보이던 시절의 추억은 남겠지만 그 시절 자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변화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